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1강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1강 때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질서에 대격변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격변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가장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그 다음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가 좀 보이지 않고 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격변을 이끄는 몇 가지 변화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는 걸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로 그때 말씀드린 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은 단순히 한 국가와 한 국가의 갈등 문제가 아니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나 힘을 생각했을 때 이 판 자체가 흔들리는 정도의 그걸 흔드는 정도의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3년간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코로나죠.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적어도 한 30년 동안 가장 우리가 많이 듣게 될 것이 미국과 중국이다. 미중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이긴 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쉽게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두 국가가 전쟁을 한다든지 어느 한 국가가 붕괴가 된다든지 대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계속 이걸 지리하게 소모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한테 상당한 우리뿐만 아니겠죠. 모든 나라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겁니다. 미중 패권 갈등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자, 이 질문을 보려면 각 분야에서 지금 어떤 경쟁을 하고 있고 누가 우위에 있느냐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의 갈등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한 그림을 제가 띄웠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한 영역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붙었느냐? 물론 이제 중국 이전에 2위 국가가 기억하십니까? 일본입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예요.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타임지나 뉴스윅 세계적인 주간지죠. 뭐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한 격주로 매주가 있는데 적어도 하루 한 주 걸러서 계속 나오는 기사가 뭐냐? 일본이 몰려온다. 도요타가 밀려온다. 혼다가 밀려온다. 이 말은 뭐냐면 일본과는 태평양 전쟁을 했던 적국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우호국가 동맹국이 됐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전쟁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일본이 너무 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체제 안에 있고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 속에는 일본 위협론이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미국의 환율 공격입니다. 환율에서 미국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의 환율을 돈 가치를 올려버리니까 일본의 물건이 국제 무역에서 비싸지는 겁니다. 그 말은 일본의 물품이 경쟁력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때 미국의 환율 공격을 당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확실하게 경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인자는 없었습니다. 중국이 서서히 부상한 건 있었지만 미국의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트렌드 중에 2008년도에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패권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금융위기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G20, G20이라는 체제입니다. Group of 20.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보통은 G7이라는 국가에서 선진국만 모였는데 G20는 개발도상국들, 특히 중국과 한국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중국의 힘을 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고요. 그때 중국이 사실상 많은 충격을 흡수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미국한테는 중국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출발점입니다. 와, 중국 많이 컸네? 이 정도일 줄 몰랐네? 라고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아직까지 아프간과 이라크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점점 시간을 보내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이 위협적이라고 본 것은 오바마 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2012년 정도, 지금의 10년 전이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간섭하기 시작하고 견제하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한, 그래서 지금 딱 10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수십 년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한테 상당한 어려움을 줍니다. 자, 보실까요? 글로벌 영역에서 한 5가지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경쟁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갈등입니다. 그리고 충돌입니다. 자, 5개 영역인데요. 아까 제가 일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통화 문제입니다. 미국이 세계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인데요.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기축통화입니다. 통화입니다. 달러, 기축이란 말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세계의 공통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위기가 생길 때마다, 자, 우리도 겪었죠. 1997년 외환 위기, 바로 통화 위기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뭘 확보를 못해서 겪었죠? 달러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일까요? 일본의 공격을 그렇게 날려버릴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달러화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또 미국의 진짜 힘은 뭐냐? 없을 때 찍어내면 됩니다. 자기 돈을 찍어내면, 돈 모자랄 때 찍어내면 됩니다. 물론 마음껏 찍어낼 수는 없죠. 찍어내면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그 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급할 때 찍을 수 있는 통화를 자기 통화로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특히 외환 위기를 겪어서 보니까 알겠죠.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돌아보면 일본이 통화 때문에 당했더라. 미국이 통화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중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뭐가 문제가 됐냐면 미국은 중국에게 환율 조작국, 양적 완화라는 말을 쓰면서 중국은 환율을 정부가 정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세계화 시대에서는 그건 반칙이죠. 시장에 맡겨둬야 합니다. 가끔 국가가, 정부가 달러를 산다든지 또는 푼다든지 방법으로 약간은 조절할 수 있지만 중국처럼 완전히 1유안은 얼마나 딱 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국은 이걸 큰 방어로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통화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많고요. 그래서 중국은 달러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당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의 위안화가 자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이 사우디에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국내 정치에 물가가 오르니까 사실상 사우디는 몇 년 전에 반체제 언론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사우디와 미국 관계는 굉장히 경색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급하니까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그 사우디가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중국에다가 석유를 팔면서 달러로 결제하지 않고 위안화로 결제해 준 겁니다. 이거 미국한테 상당히 도전적인 겁니다. 일단 미국이 싫어하는 국가와 결례하는 것에다가 그것도 달러화로 해주지 않고 위안화로 결제를 해버리는 거죠. 자, 지금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했을 때 금융 제재를 러시아한테 하고 있는데 몇몇 국가들은 루블화로 결제를 해줘 버립니다. 이거는 다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 통화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붙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 조금 위에 보시면 군사 충돌입니다. 자, 최근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나온 이후에 중국은 군사훈련을 한답시고 명목하에 그리고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대만에 대한 보복으로 대만을 둘러싸서 거의 봉쇄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년 내로 계속되는 것이 바로 남중국해에서 무력 시위입니다. 중국은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군사훈련을 하고 순시선을 돌리고 구축함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여기는 중국의 땅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은 인공으로 섬을 만들어서 자기 땅처럼 자기 바다인 것처럼 영해인 것처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노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지점들이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특히 대만은. 자, 이것도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이 군사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 무역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지금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 기술인데요. 자, 무역은 이미 트럼프 때 관세 전쟁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5%의 중국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고 그 다음에 수출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오히려 최근에는 조금 소강 상태지만 여전히 무역 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시면 기술, 왜 경제를 두 개 분리했을까?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바로 아마 다음 세대의 패권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4차 산업, 5G, 6G,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치열하게 공급망을 놓고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첨단 기술의 다음 세대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현재는 미국이 갖고 있죠. 중국이 발전을 해서 저 기술 분야, 뭐 여기는 우주 탐사 분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체제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가치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게 신냉전으로 가게 되면 서로 적대국을 악마화하고 서로 흑백론을 하게 된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악이다. 악과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신장, 위구르, 홍콩, 대만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인권 문제를 비판하면서 가치를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이런 가치 체제의 문제를 상당히 강조하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역시 상당히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개의 영역이 주요 영역, 충돌 영역인데요. 그와 함께 밑에 숫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미국 쪽에는 밑에 제가 60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놨고, 표기를 했고, 중국에는 110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면 60개국이 넘는다는 뜻이고 110개국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계속 수식을 조금 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이 얘기하는 저 60개국이 넘는 건 뭐냐면 미국이 국가를 분류할 때 예를 들어서 적국, 적성국, 비우호국, 우호국, 우방국, 그다음에 동맹국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바로 미국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llies and Partners라고 합니다. Allies는 동맹이고 파트너는 우방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생각하는 우방국이자 동맹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맹은 가장 강한 세 동맹이 있죠. 유럽과의 동맹, 나토와의 동맹, 그리고 미일 동맹, 그리고 한미 동맹입니다. 최상위의 미국 관계입니다. 그 밑에는 우방국입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는 예멘은 미국과 적성국이 아니죠. 우방국입니다. 필리핀 우방국입니다. 자, 이런 국가들을 다 합치면 60개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안보적으로 같은 진영에 있는 국가가 60개가 넘고요. 1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살펴봤을 때 이게 한 120까지 갔더라고요. 뭐냐 하면 중국을 무역 1위로 하고 있는 국가의 숫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에 있는 숫자.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우리는 이 중에서도 가장 불균형적입니다. 동맹으로는 최상위의 혈맹이고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30%의 무역이 중국에 의존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한테 뭘 의미하느냐?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제일 불균형적이지만 전 세계가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왜냐? 이 60개국과 110개국은 완전히 분리된 국가가 아니고요. 저기 60 중에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한 50개 국가는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우방국 또는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라는 교집합이 얽혀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전 세계가 미중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만 미중 사이에서 곤란을 겪는 건 아니다. 그걸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들 국가와 이 교집합 국가들과 협력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공동 행동을 하고 연대를 한다면 우리의 고통이 조금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주장을 최근에 쓴 책이나 여러 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다음. 자, 요거는 지난 강의 때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건데요. 미중의 앞에서 본 것은 영역적으로 5개의 영역에서 미중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물리적으로는 바로 아시아에서 4군데에서 미중이 지금 호시탐탐 충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은요. 자기들이 이 전쟁을 하게 되거나 군사 충돌을 하게 되면 끝이다. 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파국이 온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비난을 하지만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와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안 변하죠. 군사를 직접 파견하지 않겠다. 다가 뭐냐면 그렇게 될 경우 세계 대전으로 가게 될 것이죠. 핵무기, 엄청난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끼리 부딪히면 핵전쟁이 일어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직접 전쟁은 안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성이 완전히 확률적으로 제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통 합리적인 시점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죠. 적어도 향후 1, 20년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할까? 상대방을 가끔은 경고해야 되고 상대방 좀 경고하고 이번에 펠로시 방문을 놓고 서로 막 이 여러 가지 말을 충돌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그럼 이렇게 상대방의 의도를 간본다 그러죠. 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통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겠죠. 중국이 사격 훈련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파견시켜서 이 지역을 순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상대방을 간보고 조심해라, 경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개 지점들은 향후 미중이 서로에게 떠보거나 또는 협박, 경고하기 위한 그런 미국과 중국이 부딪힐 수 있는 발화점들이다.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꼭 자기들이 직접 붙지 않고 자기들의 갈등을 이전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들 지점에. 그 중에도 한반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입니다. 자, 한 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커트 캠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백악관에서 인도태평양 정책조정관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도태평양 전략 이제 익숙하시죠? 미국의 비전입니다. 전략입니다. 특히 중국을 의식한 비전입니다. 그거를 총괄하는 분이 바로 백악관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커트 캠벨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미국의 대중 전략을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비스포크 전략. 미국의 대중 전략은 맞춤형 전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소련은 붙었을 때는 그냥 미국 나토 동맹,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면 그냥 단일 대우입니다. 경제부터 군사부터 그냥 다 같은 편이에요. 무조건 같이 대우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단일 대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중국은 가만 보니까 소련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미 미국조차도 중국의 경제에 상당히 중독되었다고 할 정도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완전히 분리를 할 수 없으니까 맞춤형으로 몇 가지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3개국 연합체, 어떤 거는 4개국 연합체, 어떤 게는 5개국 연합체. 자, 보실 거 다 있어요. 3개국 업체가 바로 오커스입니다. 호주, 영국, 미국의 동맹체제입니다. 작년에 출범했죠? 이 3개국 체제입니다. 자, 4개짜리도 있어요. 쿼드.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와 일본과 호주를 합쳐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든 것이 쿼드입니다. 5개도 있어요. Five Eyes. 이거는 뭐냐? 2차 대전 후에 소련의 정보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개 국가가 만든 건데 이 Five Eyes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더 확대해서 한국, 일본, 인도, 독일도 넣겠다. 이게 정보에 관한 비스포크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 다음에 Summit for Democracy, 민주주의 정상회의. 원래 D10이라고 해서 10개국을 모으려다가 저게 한 100개국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말에 줌으로 했었고요. 자, 이런 것처럼 자, 또 하나 더 있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최근에 바이든이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아젠다가 바로 이 IPEF입니다. 자, 이건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것은 반도체나 배터리나 제조업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비스포크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영역별로, 이슈별로 미국이 중국을 핀셋처럼 맞춤형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개 다층적으로 만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칩4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반도체의 칩, CHIP4. 4는 일본, 한국, 대만, 미국을 합쳐서 중국을 반도체에서 배제시키려는 반도체 동맹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것을 커트 캠블의 비스포크 전략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우리한테는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쿼드에 우리는 참여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미국은 쿼드다. 쿼드는 4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한국이 참여하고 싶더라도 미국은 됐다. 지금 상황에서는 쿼드에서는 4개로 간다. 한국한테 진짜 원하는 건 뭐냐? 바로 IPEF입니다. 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생산력입니다. 그 생산력 능력 중에서도 한국이요, 제조업 능력 세계 3위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1위가 독일이고요, 제조업. 2위가 중국이고요, 3위가 한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4가지 제조업 분야를 전략적 물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정은 뭐냐면 이 4가지는 시장 원리나 값싸다고 해서 함부로 사거나 투자받지 않고 미국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4개 부지부자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두 번째는 배터리,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 네 번째는 희토류를 포함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공교롭게도요, 미래 4차 산업을 결정할 결정적 산업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물질만 빼고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이 이 3개 분야에서 비스포크 중에 이 3가지 영역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최고의 지렛대를 가졌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고위층들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게 주문하고 있는 가장 그것은 공급망 첨단 기술 통제 디지털입니다. 그리고 그 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IPEF입니다. IPEF를 조금만 더 설명하면요, 이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미국에서 작년부터 요구를 해왔고요. 우리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저도 그때 여러 가지 자문회의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뭐냐?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걸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드는데 우리가 배제가 되면 다른 사람이 규칙을 정하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결과가 되니까 들어가는 건 맞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무역 질서의 핵심은 뭐냐? 중국 배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중국 배제라는 부분에 우리가 참여해서 중국을 우리가 배제시키면 우린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들어가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게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하고 우리가 우리 국익을 손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었고 결과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또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편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적극적으로, 근데 문제점은 편을 정한다고 해서 편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에 선봉에 선다면 사드 때보다 훨씬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래, 중국이 원래 그렇지. 우리가 그렇다면 중국하고 미국 중에 그러면 중국을 택하고 미국을 버릴 것이냐. 이렇게 양자택일이나 흑백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저도 중국보다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편을 정해버리고 지금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가 우리의 전 반도체를 생산하면 60%를 중국과 홍콩에다 팝니다. 그러니까 우린 시장을 잃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서 우리 것 챙기면서 서서히 미국 쪽으로 이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서 중국을 배제시키면 중국의 타겟이 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PF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속도 조절하면서, 근데 이걸 잘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쿼드 얘기하면서 인도를 말했죠. 인도는요, 미국과 굉장히 가깝지만, 그리고 중국과의 국경 분쟁 때문에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졌는데 오히려 쿼드에 들어가서 미국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뭐냐? 두 개 다 무기를 하는 거죠. 자, 중국한테는 쿼드에 들어가서 우리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미국한테는 우리는 중국하고 협력할 건 해. 이 쿼드를 통해서 중국을 내가 선봉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제가 지난 시간에 141, 48, 31을 봤는데 인도는요 148가국에 들어갔지만 48가국은 안 들어갔습니다. 제재를 안 했고 그 덕분에 러시아의 천연가스, 석유를 세계 시장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국익입니다. 우리가 인도보다 못한 국가가 아닙니다. 외교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60년대, 70년대면 전적으로 미국에게 가는 것도 맞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군사력으로 우위가 있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 생산 능력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 꼭 필요하다는 말은 한국이 그 카드를 써서 우리 국익을 지켜나가면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미국 쪽으로 가버리면 중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이걸 미리 포기해서 한쪽 편을 정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국의 생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 스테이트먼이라는 그 잡지에 보시면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진핑이 미니 마오다. 작은 마오쩌둥이다. 어떤 의미에서 국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마오쩌둥이죠. 그런데 이 마오가 문화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고 그래서 개혁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마오시어드와 덩샤오핑 이 두 거대한 인물 그리고 장기 집권을 했죠. 그 이후에는 대부분 10년짜리 지도자를 10년마다 계속 바꿔왔습니다. 장점인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
이 세 사람인데 시진핑이 앞에 두 사람처럼 이제 올해가 딱 10년 되는 날입니다. 원래 같으면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다음 후세대로 넘겨줘야 되는데 시진핑은 NO. 시진핑은 3연임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올해 말에 결정이 되고요. 큰 이변이 없는 한, 기적이 없는 한 세 번째 연임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미니마오입니다. 그가 마치 중국의 세 번째 거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중화 민족주의입니다. 자, 대부분의 독재자들이나 우리도 그런 사람, 그런 대통령을 꽤 겪었죠. 뭐냐? 지금 미국과의 싸움에서 위기다. 나에게 힘을 다해라. 지금 정권을 교체해서는 미국한테 진다. 중국의 대영광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집권해야 된다. 이게 바로 중화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가 중국의 민족주의를 건드려가면서 3연민을 하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뭡니까? 미국과의 대결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과의 갈등,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고 중국을 과거에 제3세계에서 그래서 샤오캉, 소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결에서 들어선다. 중국의 번영과 중국화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시진핑의 대외 정책을 미니마오 이렇게 봅니다. 자, 중국 외교 담론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보시면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1기, 2기가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장쩌민 때는 이제 밑에는 미국의 대통령 시기와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한번 쭉 봐주십시오. 장쩌민 때는 주로 클린턴이 상대자였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여러분 영화에도 포레스트 검프나 이런 데서 핑퐁 외교 같은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마오쩌둥 때는 미국과 대결적 구조였고 덩샤오핑이 등장하면서 개혁 개방 노선을 발표를 했고요. 그때 결정적으로 미국이 손을 내밉니다. 그게 바로 닉슨 대통령이었고 그 인물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이 키신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중국과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연합체를 이간질시키고 사이를 벌리면서 중국과 손을 잡게 됩니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때 키신저는 뭐냐면 중국을 끌어들여서 자본주의적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 중국이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일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적어도 장쩌민 때는 중국이 대국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중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성장하겠다. 그리고 클린턴과는 크게 충돌이 없었습니다. 자, 후진타오는 한 발 더 나가서 평화 발전론, 평화 굴기, 도광 양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강해지지만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는 발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후진타오의 방식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부시와 충돌을 안 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부시는요, 아들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을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고 했지만 앞에 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중국을 견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뒤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아쉬워하냐? 중국이 후진타오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쉽게 제압시킬 수 있었거든요. 과거에 일본을 8, 90년대에 제압시킨 정도로 중국을 제압시킬 수 있는데 미국은 그 두 전쟁에 묶여서 중국을 견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의 전략가들이 땅을 치면서 그때 중국을 견제했더라면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을 거다. 어떻게 보면 9.11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잘못된 두 가지 전쟁을 해버렸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진핑 넘어오면서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의 힘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이에서 중국의 국력이 어느 정도 됐던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본이 미국한테 우리가 국력이라는 좀 거친 통계이긴 한데요. 하나는 군사력이 하나는 경제력입니다. 군사력은 뭐로 계산하느냐? 군사비, 국방비. 그 다음에 경제력은 GDP.
총생산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20세기, 21세기에서 40%를 넘은 국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일본도 37% 수준에서 한 방 맞고 그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언제가 40%가 안 됐느냐? 바로 9.11 직전까지입니다. 지금은요 70%를 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는 미국이 손쉽게 중국을 제어할 수 있었는데 중국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 미국도 손해를 보고 피를 흘려야 된다 라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고 현실입니다. 자, 이 시진핑이 2012년에 신형 대국 관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새로운 중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기도 대국이고 미국도 대국이다. 이때 2012년에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시진핑과 오바마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란초 미라지라는 휴양지에서 이 노타이 차림의 이 정원을 걷는 산책 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핵심 말이 뭐냐면 신형 대국 관계입니다. 시진핑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미국도 중국의 핵심 이익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위기 좋게 끝났어요. 중국은 됐다 이제 잘 됐다. 근데 미국은 찝찝한 거죠. 중국 너 많이 컸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패권을 인정한다기보다는 미국이 자기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 수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그 다음에 아시아 운명 공동체라는 걸 만듭니다. 중국은 아시아는 내 거다.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겁니다. 자기 영역이다. 근데 아시아에는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다른 과거에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뉴질랜드, 그다음에 베트남하고 물론 전쟁했지만 베트남, 싱가포르, 타이완,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다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바마가 그때 정신을 차리면서 지금부터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피벗 투 아시아 기억하실 겁니다.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정식으로 미국의 대외 전략을 아시아로 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바마와 시진핑 일기입니다. 자, 시진핑 2기에 신흥 국제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 공동, 중국 많이 컸죠? 미국이 보기에는 얘들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뭐라고? 국제관계 인류 문명 공동체. 중국이 드디어 패권을 노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때부터 무역전쟁 관세 정책하면서 중국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중국 외교 담론의 변화고 아래 보시면 바로 미국의 대통령들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중국의 대응 전략이 뭐냐? 2021년 작년 양회, 중국 양회는 두 가지 회의인데 이 회의는 뭐냐면 중국의 대외 전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14차 5개년 계획 그리고 2035년까지 중국의 장기 목표, 특히 과학기술 자립과 혁신 그리고 강력한 내수시장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첨단 기술, 기초 분야, 반도체 이런 국가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자, 중국의 대항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쌍순환과 기술 독립인데요. 그 전에 이제 중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사실 제 이 표현을 중국의 고위관리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우린 지금 맷집 게임을 하고 있다. 미국이 펀치 게임을 한다면 중국은 맷집으로 버틴다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미중이 저렇게 붙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좀 공세적이고 중국이 지지 않고 받아치는 정도 맷집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먼저 도발하거나 전면적으로 붙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애국민족주의인데요. 견디면 미국은 몰락하고 중국이 장기적으로 승리한다. 미국은 지는 해이고 중국은 뜨는 해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문제는 우리는 길게 본다. 이게 바로 중국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하나는 쌍순환이고 하나는 기술 독립입니다. 이게 뭐냐면 쌍순환은 제가 아까 마오와 덩샤오핑을 얘기했는데 중국의 경제 시스템이 덩샤오핑 전과 덩샤오핑 이후로 갈라집니다. 덩샤오핑 전까지는 내순환입니다.
자,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내수난은 내수 시장 위주로 자급자족. 중국은 인구가 많고 자체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먹고 산다. 근데 덩샤오핑 이후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정도로 되지 않고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순환, 대외 무역을 부흥시켜야 된다. 우리는 사실상 외순환 위주죠.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순환으로 버티고 외순환으로 먹고 산다. 미국이 외순환을 막으면 중국은 다시 내순환으로 버틴다. 그래서 이것을 쌍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견디기, 맷집 전략이죠.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나 다음 시대에 4차 산업, 5G, 6G에서는 미국을 앞서면 이제 그야말로 패권은 중국 것이다. 이겁니다. 실제로 AI라든지 중국은 데이터에 대한 그런 규제가 정부는 없죠. 그래서 무차별적. 그러다 인구까지 많습니다. 미래 시대는 데이터가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이 장점이 꽤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중국이 앞서 있고 어떤 분야 미국이 앞서 있습니다. 이 첨단 기술 분야가 중국이 노리고 있는 이 장기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제조 2025. 거기에는 반도체 굴기,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반도체를 지금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쓰는 나라지만 반도체 비중은 20%가 안 됩니다. 10%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급하겠다. 70%까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 세계에 쓰는 걸 적어도 70%까지 자급하겠다. 이것이 중국의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공급망을 중국을 빼고 만든다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면 중국은 아주 첨단적인 나라보다는 좀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자체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승부처는 자체를 돌리는 거고요. 미국의 승부처는 중국을 배제한 채 공급망을 돌리는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중 전략 경쟁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제가 향후 30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200년 더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200년 후의 삶을 어떻게 전망하겠습니까만 이 공통점은 뭐냐? 30년, 200년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엎치락 뒤치락 계속될 것이다. 세 가지, 자, 그 전에 이 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 원인입니다. 뭐냐, 이거는 국제 질서 구조가, 자, 중국이 그러면 세계의 영향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 성장할래? 여기까지만 할래? 할 수 없죠. 미국은 중국이 위협하는데, 아, 그래, 네가 다 가져?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거는 국가의 정책 이전에 한 나라가 상승하고 한 나라가 하락하는 데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상이다. 그래서 바이든이나 시진핑이라는 그런 정책 결정자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두 번째는 서로 국민 감정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뭐냐면 과거보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옛날에는 대외적인 충격파가 내부를 결정하는 게 더 컸는데요. 지금은 특히 강대국은 중국이나 미국은 국민 눈치를 보게 됩니다. 국민들. 그래서 국내 정치가, 국내 여론이 미국의 대중정책, 중국의 대미 정책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더 난리치고 상대방을 때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PEW라고 퓨 리서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퓨 리서치는 여러 가지 서베이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특히 어떤 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가지고 있는 호감도 조사, 반중 감정, 반대 감정 같은 것들을 꾸준히 수십 년 동안 축적하면서 조사해 왔습니다. 드디어 80%를 넘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인들 중에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오바마 때 43%였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2배가 됐고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미국의 정치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는 여론이다. 정치가가 국민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미중은 서로 사이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오른쪽에 영어로 썼습니다만 이게 풀이하면 전략적 강박증이다. 페라노이아라는 강박증을 얘기합니다.
뭐냐? 상대방이 그렇게 위험 안 한데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중국이 가끔 반칙 행위를 하고 우리한테도 참 대국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중국이 미국과 전쟁까지 각오할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위협을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미중 전략을 계속 장기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전에 잠깐 말을 꺼내다가 뒤로 밀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미중 패권의 교체 시기가 언제일 거냐? 최소한 200년 이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뭐 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십 년 갈 수 있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첫 번째,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힌다.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제압한다. 이 시나리오 저는 향후 30년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중국이 추월할 것이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지금의 미국 위치처럼 역전하는 거 30년 내로 불가능하다.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이 친해지고 다시 협력 관계가 되는 거 불가능하다. 이 세 가지가 불가능하면 네 번째 가능성은 뭐냐? 미국과 중국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수십 년 가게 될 것이다. 그럼 계속 소모전을 하고 갈등하고 해결하지 못하죠. 계속 경고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렇게 봅니다. 향후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는 우리 미래에 결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가지 흥미로운 이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 석대 얼굴 두상인데요. 이게 투키디데스라는 분입니다. 투키디데스는 어떤 분이냐면 두 번째 책 표지인데요. 물론 최근에 이제 그걸 번역한 건데 이 사람이 그리스의 역사학자입니다. 기원전인데도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굉장히 유명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의 이 도시 국가들이 마치 지금의 세계의 미니어처처럼 축소판처럼 수백 개 국가가 도시 국가들이 공존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 문화가 꼽혔고요. 해상 무역도 꼽혔고요. 아테네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아주 엄격한 군사적 국가, 병영 국가로서의 스파르타를 기억하실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막아낼 정도로 그 당시의 패권은 군사적 패권이 바로 스파르타였습니다. 근데 이 스파르타가 점점 힘이 좀, 왜냐하면 혼자는 아니지만 거의 주도적으로 페르시아와 싸워서 몰아냈지만 국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때 전쟁을 안 하면서 자기 힘을 키우던 국가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마치 양극체,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아주 강력한 패권 체제였는데 스파르타가 힘이 약해지면서 아테네가 성장하면서 지금의 역할과 굉장히 비슷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주변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두 국가를 중심으로 두 개의 동맹이 형성이 됩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것이 델로스 동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 여기 전쟁의 이름이 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었습니다. 자, 전쟁 이름이 펠로폰네소스 워라고 부르는 누가 이겼겠습니까? 예, 스파르타가 이겼습니다. 근데 28년간 전쟁을 합니다. 중간에 7년간의 휴전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 역사책은 이 투키디데스가 쓴 역사책이 이 28년간의 대전쟁 기록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저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오른쪽 이분이 그레암 앨리슨이라는 하버드대 교수인데 2014-15년 이런 시기에 자기가 가설을 하나 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트랩이라는 함정이죠. 자기가 과거 역사를 보니까 기존의 패권이 약해지고 도전자가 부상할 때 전쟁으로 가더라. 그래서 자기가 1500년부터 2012년까지를 쭉 살펴보니까 16번의 케이스가 있더라. 물론 세계적인 패권이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패권 국가들끼리 싸운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룰링 파워, 원래 있던 기존 패권과 라이징 파워 사이에 자, 결과를 보니까 16번 중에 12번이 전쟁으로 갔더라. 근데 전쟁을 피하는 경우도 4가지가 있고 특히 최근에 왔을 때는 전쟁을 꽤 피하더라. 자, 17번째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가설을 발표했는데 전 세계가 엄청나게 이것을 하나의 토론거리로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 정치학계나 언론에서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 결국 전쟁을 할 것이냐. 근데 과거의 전쟁과는 달리 두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면 망한다. 그런데 원래 이 그레함 앨리슨이라는 박사는 해결할 수 있다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 이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안 싸우고도 전쟁을 안 하고도 잘 이겨낼 수 있다. 패권의 전환을.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반드시 함정에 빠진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의 결과에 대한 하나의 가설이고요. 그 조건을 한 3가지 정도로 더합니다. 뭐 보시면 뭐 상식적이긴 합니다. 불만족이 심할수록 이 뭐냐면 도전자가 기존의 패권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고조될수록 뒤집겠죠. 두 번째는 국력이 차이가 좁혀질수록 그리고 3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세력이 빨리 바뀔 때 그러니까 기존의 패권이 너무 빨리 약해지고 그 다음에 도전자가 너무 빨리 상승할 때는 충돌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그렇게 위험한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미중이 전쟁하는 것은 적어도 1, 20년 내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결 이분은 그 아까 말한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사회를 쓴 투키디데스의 트랩보다는 좀 덜 유명한데 학계에서는 꽤 알려진 트랩입니다. 이것도 함정인데요. 이분이 찰스 킨들버그라는 여러분 그 마샬 플랜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을 부흥시킨 미국의 계획, 경제 계획인데요. 이 사람이 킨들버그 함정을 얘기했습니다. 1차 대전이 1914년에서 19년까지 전쟁을 하고 19년에 끝납니다. 2차 대전이 39년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간기라고 얘기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20년이 있는데 아니 이 엄청난 전쟁을 하고도 또 20년 만에 더 큰 전쟁을 겪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인류의 사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그때 킨들버그가 그때 전쟁의 원인이 뭐냐? 대공황으로 그러니까 1차 대전 이후에 경제적으로 전 세계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었다. 왜? 이미 유럽은 영국은 진원해였고 그때 당시 이미 세계 최고는 미국이었고 미국은 전쟁도 안 했는데 미국은 고립주의를 통해 가지고 유럽 일에서 손을 뗍니다. 그래서 독일이 다시 성장하게 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걸 미국이 막지 못하게 됩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세계에서 이 책임을 감당할 리더십이 없어지면 전쟁이 난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때와 비슷하다. 어떻게 비슷하냐? 지금은 미국은 아직은 능력이 있는데 자기 책임을 트럼프처럼 버리고 있다. 중국은 아직 깜냥이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은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투키디데스보다는 킨들버그의 함정이 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죠.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실제로 러시아가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이 곡물거나 에너지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질까요? 지금 미국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리더십이 없는 세계 상황이 어려워지면 미국도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중이 저렇게 싸울 때 2열에 있는 국가들,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이 오히려 이 리더십의 부족한 부분을 합쳐서 연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서
비어있는 제3세계대의 문제들을 다뤄야 된다. 기후변화를 같이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한미동맹 문제와 또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